봄이 왔네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안녕하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봄처럼 훈훈한 MC 김일중입니다. 그대여, 오. 그대여, 그대여. 봄하면 떠오르는 벚꽃 엔딩 있잖아요. 저는 법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재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 잘하신다. 괜찮았나요? 예. 아, 너의 그 웃는 모습이 정말 너무 꽃 같아. 안녕하세요. 꽃 같은 남자 법률동의 유재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아니, 확실히 우리 중에 가수는 가수예요. 가수는 가수죠, 그쵸? 예. 심지어 본인 노래잖아요, 그죠? 네, 이거 제 노래예요, 그쵸? 너무 좋은데요. 이걸 또 이렇게 저희가 직접 들어보네요. 아닙니다. 다른 것 들려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다음 오프닝 때 또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커피 알아요. 대표곡이지. 그럼요. 자, 우리 방송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우리 방송인 입장에서는 장수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들의 법, 이 프로그램이 전국 노래자랑처럼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특별한 컨셉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전 그래서 TMI 컨셉 준비했어요. 오. Too much information. 아니,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짚어주는 그런 컨셉 준비해봤습니다. 아, 일타야. 예, 그쵸. 법률 일타 강사 네, 느낌. 네. 딱 좋은데요? 예, 부족한 것보다 나아. 실은 변호사님으로 풀려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 강사하셨어도 괜찮았을까요? 그러게요. 예, 쏙쏙 들어와요. 그럼 1타 법률 강사 하면 딱 되겠네요. 일타 주제. 1타 주제를 불러주세요. 일타 주제. 유재한 씨는 뭐 준비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국민 효자손 모르는 부위까지 시원하게 싹싹 긁어 들어가지고 네, 아주 개운하게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예. 아우 시원해 할 수 있도록 보통 이제 되겠습니다. 저나 유재환 씨처럼 네. 실은 법 쪽이나 이런 거 잘 모를 때 하는 말이 늘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질문해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유재환 씨 뭐 효자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아, 좋아요. 예. 저는 준비한 게 약간 바람잡이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람잡이 컨셉.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법을 만드는 입법자분들이 다른 곳을 안 보고 오직 국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여기 봐. 딴데 보지 말고 여기 봐. 자, 이렇게. 바람둥이다, 바람둥이. 저기. 죄송합니다. 조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일타 변호사, 국민 효자손, 그리고 바람둥이. 바람잡이가 함께하는 우리들의 법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들의 법 첫 코너는요. 국회에서 최근에 통과된 법률을 소개하는 새 법률 완전 정복입니다. 값지은 흰쌀밥만큼이나 따끈따끈한 그런 코너죠. 친척반상처럼 다채로운 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배석준 편집국장이 언론계 법률 하이에나다라고 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이분은 법률계에 어떻게 보면 치타라고 소개를 해드리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발빠르게 현장을 취재하는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법률 기자를 꿈꾸는 박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어드린 그 별명이 이제 치타인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좋고요. 그렇게 치타처럼 앞으로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석주 편집국장님은 정말 긴장 하나도 안 하고 네. 잘하고 가셨잖아요. 그렇지. 마침 우리들의 법과는 찰떡인 것 같아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우리 박수영 기자님도 긴장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방송이 처음이라 지금 정말 긴장이 되는데 저희 배석준 국장처럼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 MC로서 좀 수정해드리겠습니다. 배석준 국장처럼 잘하시면 안 되고요. 자, 앞으로도 맞죠? 김일중처럼이라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배 기자님 만나야 나이도 돼요. 안 나야 되는데. 자, 새 법률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 중에서 어떤 법을 좀 알아볼까요, 박 기자님? 네, 오늘 소개할 법은 나쁜 임대인의 신상 공개가 가능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입니다. 나쁜 임대인 정보.
전세 사기가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기사도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예요, 피해 난리. 금액이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명의 악성 임대인이 낸 보증사고는 3,459건, 사고 금액은 7,250억 원에 달합니다. 이건 진짜 피눈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사로도 많이 접했잖아요. 뭐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갖고 전세 사기를 하는 네. 빌라왕, 건축왕. 네. 거기 왕은 왜 붙이는 거야? 빌라 그러니까. 사기 왕인 거죠. 그러니까 사기. 사기왕인 거야 진짜. 어쨌든 이렇게 나쁜 임대인들을 피하고 싶어도 아니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요. 다 친절하지. 하지만 뭐 이렇게 신상 공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신상 공개의 기준이 좀 정해져 있나요? 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한 번 연체했다고 바로 신상 공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관련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개의 대상은 최근 3년간 2번 이상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 변제해준 임대인 중에서 아직 갚지 않은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나쁜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액 등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아유, 하루빨리 시행이 돼야 국민들이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시행이 되나요? 그렇죠. 지금 예정으로는 올해 9월부터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네. 근데 명단 공개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구상 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을 하되요. 이전에도 보증금 미반한 경우도 요건을 따져볼 때는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 기자님, 신상 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나쁜 임대인의 신상은 현재 국토부에서 개발 중인 안심전세 앱에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임차인의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과거 보증 사고 이력이나 임대인의 체납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인데 오는 7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또 다른 법도 통과가 됐죠? 맞습니다. 이거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미반환하는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이들의 이름,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됩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세사범은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요. 나쁜 임대업자들이 정말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나쁜 임대업자들 신상 공개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사를 갈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요. 이사를 계획 중인 분들 꼼꼼하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좀 더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서 걱정 없이 이사를 갈 수 있는 또 우리 편안한 집에서 좀 휴식할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자, 이제는 대한민국을 바꿀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분을 만날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진단서부터 떼어가지고 뭐 사진을 찍든지 뭐 어디 팩스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막 보내고 뭐 이래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청년 펀드의 그 만기를 2027년 말까지로 예. 좀 연장을 일단 해놓고 또 뭐 제가 만들지 않은 법이지만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좀 그런 것들을 좀 해놨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금융경제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윤창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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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소리 너무 멋지신데요. 그러니까요. 예. 영화에서 그 비열한 거리 같은 데서 안녕하십니까 이게 너무나 멋진 무게감 있는. 그런 네. 오늘 저랑 오디오가 겹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저도 오디오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지만. 예. 자, 근데 의원님 21대 국회가 이제 1년여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좀 마무리를 또 잘 지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비례대표로 임명이 돼서 3년 전에 왔는데 예. 올해 1월에 그 대전의 동구의 당협위원장으로 또 임명이 됐어요. 그러시군요. 예, 지역구를 하나 맡게 돼가지고요. 끝이 보이는데 또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듯이 졸업과 입학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바쁘시겠어요. 네, 또 의원님이 지금 굉장히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 그런 분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당의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지금 위원장이시죠. 예.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좀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일들 다루고 계신가요? 예, 디지털 자산 다 아시는 거 이제 코인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말해 코인이군요. 디지털 자산이. 가상자산인데 가상자산. 이제 NFT라는 것도 들어오고 뭐 메타버스도 들어오고 또 뭐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디파이. 그렇죠. 디파이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영역이 자꾸 바뀌고 또 새로 또 추가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코인 때문에 좀 속삭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미래 세대에 필요한 그런 뭐 준비를 하자. 예,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위원회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윤창현 의원님이 저는 곧 신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저 테라루나 사태 제가 걸려 있었었고 그리고 또 폭락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것들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큰 것들이 폭락을 하면은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작살이 나요. 근데 제가 그 작살 나는 거를 10분의 1로 쪼개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거든요. 예. 그 분산으로 망했어요. 아하. 네, 의원님 뵈니까 진짜로 예. 좀 마음의 위안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관련 위원회에 또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니까. 네, 그렇죠. 뭐 궁금한 점도 많겠어요. 너무 많아요. 네. 저는 뭐 오롯이 대장주 믿고 갑니다. 대장부. 아직 뭐 가상화폐 뭐 이쪽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재테크하면 확실히 좀 눈이 번쩍 뜨이고 하는 것이 그만큼 서민 경제가 좀 퍽퍽합니다. 이 지갑은 얇아지고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소비는 또 줄어들게 되니까 점점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힘들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좀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죠.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그 밖에서 너무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나라 내부에까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코인과 이런 것들도 나빠지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그래서 아주 좀 불안한 모습들이라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뭐가 이상하게 커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전쟁이 종료되면서 뭔가 새로운 그런 계기는 마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차원에서 조금만 더 참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래도 끝은 좀 보이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보여야죠 정말. 그럼요. 저희가 이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가려면 아무래도 국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조금 특별히 신경 쓰는 분야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금융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분야에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뭐 세금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복지도 사실 돈이 있어야 뭐 복지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금융과 경제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가는 건데 이제 서민 경제 쪽에 조금이라도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금융적 기법이라든가 또는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 중에 복지적 관점에서 좀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해서 우리가 입법자들 이 코너에 딱 걸맞게 바로 이분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도 경제통으로 불릴 정도로 서민들의 실생활을 아주 구석구석 살리는 것으로 유명한 윤창현 의원이신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콕 집어서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름하여 윤창현 의원의 서민 경제를 살리는 꼼꼼한 법. 첫 번째 법안은 바로 숨은 보험금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찾자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인데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인 거죠,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급여, 비급여라고 그러죠.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으로 커버되는 쪽, 그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진료. 그런 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보험이 실손보험인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분들 중에 이거를 이제 신청을 하려면 진단서부터 떼어가지고 그거를 들고 와서 뭐 사진을 찍든지 뭐 어디 팩스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막 보내고 뭐 이래야 되니까 진단서를 잊어버리고 또 못 띄면 또 다시 가야 되고 이러는 맞아요. 번거롭습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병원에다가 보내주세요 하면은 딱 누르면 보험회사로 딱 자동으로 가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뭐 복잡합니다. 저도 병원에 뭐 자주 가는데 5천 원 나올 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가변 진료. 근데 그거를 또 이게 보험금을 청구하자니 조금 시간적으로도 바쁘기도 하거니와 뭐 또 적은 액수라 생각하고. 네, 적은 액수라 생각하고 뭐 혜택을 누리진 못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꽤나 있을 법도 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팩스로 보내거나 혹은 뭐 사진 찍어 보낸 걸 인쇄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네. 거의 그 운동장만한 그 창고 같은 그 시설에 이 꽉 차 있어요. 그 서류가. 양이 어마어마해. 4천만 명이 지금 가입을 한 상태라서. 그러면 그 종이도 또 얼마나 그 친환경적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에 그 종이가 나무로 만든다 해서 좀 이걸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복잡합니다. 간소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군요. 그렇죠. 예. 그 유재한 씨처럼 소액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실손보험 규모가 시정 규모 자체가 2022년 기준 14조 원에 달합니다. 이제 조사된 것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미청구에서 지급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지난 3년을 기준으로 약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으로는 소액일지 몰라도 이게 모아놓고 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인 겁니다. 맞습니다. 뭐 아까 뭐 5천 원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유재한 씨가 야 내가 5천 원 타겠다고 뭐 서류 떼다가 뭐 해다 팩스 보내야 되고 뭘 또 사진 찍어 5천 원 받지 말자. 근데 이게 쌓여갖고 벌써 7천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간소화 작업을 우리 윤창현 의원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방법도 그럼 법안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좀 정의를 해놓고 또 몇 가지 기관이 거기에 또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두로 뭐 혹은 간단한 메모로 신청을 하면 엔터키 누르면 가는 거죠. 뭐. 예.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그 진단서도 또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병원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험회사에서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것도 자기들도 다시 입력을 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참 아주 불편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좀 간소화 작업을 하려는 시도가 없었나요? 얘기는 나온 지는 한 10년도 넘었어요. 얘기 나온 지 10년도 넘었다. 근데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지금 가는 걸까요? 그게 이제 이 의사 선생님들이 좀 싫어합니다. 예. 지금 이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가도록 이제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비급여 관련돼서 병원별로 가격이 달라요. 근데 그게 이제 심평원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거기서 이 데이터를 전부 수집을 하면 똑같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도수치료다 뭐 이런 거 항목에 대해서 어느 병원이 얼마를 그 가격을 받는지를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겠네요. 네, 비급여는 원래는 알아서 해라라고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드러날 수도 있다 이거죠. 예. 간편화시키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정보가 누출이 된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서 상당히 오랫동안 서로 이렇게 막 조정도 해보고 그랬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각자의 또 저 의견과 또 상황이 또 다를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정말
오래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료계에서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손보험 간편화가 이루어지면 보험사 측에서 환자 정보를 모아갖고 실손보험을 지급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의료계에서는 표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전부 이제 개인정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런 걸 좀 해결할 보완 장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어차피 비급여는 저 의사 선생님들한테 자율로 맡겨놓은 거니까 예. 그거를 뭐 건드리지 마라. 그 건강지상 평가원 통해서 이제 가더라도 우리 데이터 건드리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건드리면 처벌받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보험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예. 그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거기를 통해서 그 모든 정보가 가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었더니 이제 의사협회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처벌도 만들고 하니까. 이게 절충안이 나올 수 있겠군요. 절충안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는 거죠.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 4천만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간소화된다 그러면 굉장히 저에겐 편리할 것 같고 그럼요. 또 어떻게 보면 물자도 절약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과정을 좀 잘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법안은 무엇일지 함께 보실까요? 서민 살리는 꼼꼼한 법 두 번째 법안은요. 활기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가 일단은 법을 전공했어요. 예. 근데 다 배운 건 아니에요. 저희가 충분히 알아요. 그렇죠. 예. 조세 특례가 있다. 오케이. 조세 특례를 제한한다. 오케이. 조세 본인 스스로 지금 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확인의 과정을 거쳐서 네. 이 조세 특례 제한법은 무엇인가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물어보지 그랬어요. 뭘 혼자 오케이 하더니 결국 이게 뭐냐고 물어볼 거였잖아요. 죄송해요. 예, 아니에요. 예. 그러게요, 의원님. 이게 무엇인가요? 복잡합니다. 아니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네. 그냥 쉽게 말해서 좀 일반적인 세금을 때리는데 다른 조항을 집어넣어서 그 원래 조항을 좀 다르게 만드는 예외를 만드는 거죠. 예. 네, 제가 한번 정리드리고 갈게요. 그래요. 여기 또, 사실 조세법 관련 분야가요, 변호사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사회 변화에 따라 같이 개정이 이루어져야지 맞는 거기 때문에 또 개정이 또 잦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분야인데요. 조세특례 제한법은 조세의 감면이나 증과 등의 조세특례와 이해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서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또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해서 국민의 건전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이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 아시겠죠, 유재현 씨?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간략하게 좀 본인이 다시 한번 저에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해한 바를. 선생님을 바꾸잖아요. 제대로 만났네. 그 조세 감면 같은 것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같은 걸로 해결이 좀 될 수 있겠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거기까지. 복잡하네요, 이거. 아유. 자,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계층을 다루는 조세특례 제한법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윤창현 의원님께서 특히 신경 쓰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예, 우선은 청년들, 아까 돈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돈 그러면, 돈 얘기하고 그래, 이러지만, 요새는 달라졌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펀드 문제, 청년 고립에 대한 해소 문제 등등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돈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약간 터부시하는 느낌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굉장히 현명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차곡차곡 모을 줄도 알고, 또 잘 쓸 줄도 아는, 그런 이제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청년 펀드도 요즘에 굉장히 또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청년 펀드란 2022년부터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국내 상장 주식의 40% 이상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 각 과세 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로 올해 말에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4세 이하인가요? 탈락이네요. 아쉽네요. 예. 유재환 씨 돼요? 저는 만으로 되면 돼요. 그래요? 저서 35이기 때문에 다행히 됩니다. 네. 턱걸이로 될 수 있겠네. 요즘 진짜로 정말 친구들끼리 만나면 투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 그에 관련해서 이제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또 있어요? 뭐가 있죠? 자이낸스라는 말이 좀 생겼는데 이거는 아마 의원님이 더 정확히 하실 겁니다. 네. 자이낸스, 참, 예. 예. Z세대의 파이낸스. 파이낸스.
그래서 좀 뭔가 좀 그 관심도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좋은 현상입니다. 저 교수로 있을 때 제일 그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 이거 좋은 뜻으로 한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황금은 황금만 같이 보고 돌은 돌같이 봐라. 그렇죠. 그래야죠. 왜 황금을 돌같이? 물론 이제 다른 뜻으로 한 거죠. 네. 최영 장군의 말씀이시죠? 예, 아주 훌륭한 학생인데. 문과라서 문과라. 그 말은 그 말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지만 또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게 이과적인 접근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게 문인과를 나누면 안 되는데. 자이언스. 그렇죠. 자, 실제로 우리 청년들의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박 기자가 좀 네. 소개해 주시죠. 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690만 명입니다. 이 중 20대 이하 이용자는 165만 명으로 전체의 24%에 달하는데요. 30대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376만 명, 즉 5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이하 이용자가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20대 이하 투자자의 경우에 대부분 투자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는 않았지만 7만 명가량은 투자 금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청년들의 이런 투자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뭐 혜택들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 투자 위축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경제적인 부담 문제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런 맥락에서 법안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떤 내용 담고 계신가요? 예, 뭐 그렇게 어려운 법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 청년들께서 이제 펀드 가입을 할 때 아까 저 박 기자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청년 펀드가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가입 그 저 조건을 좀 확대를 해서 그래서 이거를 소득을 5천만 원 이하에만 가능했는데 연봉 7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해서 청년 펀드의 그 만기를 2027년 말까지로 좀 연장을 일단 해놓고 계속 좀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조치를 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해당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올해 또 혜택이 없어지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를 이제 지키는 우리 멋있는 사나이, 국군 장병들에게 주는 혜택이라 좀 더 안타깝긴 한데 이 장병 내일 적금이 사라진다고요? 네, 장병 내일 적금은 병역 의무 이행자가 복무 기간 중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 이자 1%포인트와 권리금의 71%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오, 이거 굉장히 혜택이 좋은 것 같아서 장병들 호응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가입률은 어떻게 되나요, 의원님? 뭐 가입인은 22년 3분기 기준에서 인원유 제가 통계를 가져 나왔는데 35만 2,993명. 예. 가입률 93.1%. 어우,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장병들께서 다 100명에 한 7명 빼놓고 다 가입했으니까 대부분 다 가입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저희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월급 받으면 PX에서 뭘 사 먹으면 그냥 없어져요 돈이. 맞아요. 실은 그랬었어. 그렇죠. 근데 이제 군대에서 돈을 모을 수 있다니까 뭐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이 좋은 걸 왜 폐지를 하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 저기 한시적 상품으로 만들어놨어요. 예, 이것도 또 뭐 예산이 또 통과가 안 돼서 제가 또 예산안을 집어넣으려고 또 좀 열심히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특례를 줄 때 이렇게 계속 주게 만드면은 왠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뭔가 상황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 약간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언제까지로 해놓고 좀 봐서 또 연장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올해 말을 갖다가 이것도 27년 말까지 연장하는 걸로. 예. 윤창현 의원께서 이것 또한 이제 연장을 좀. 예, 제가 이제 이거 해놓으신 통과시킬 때 열심히 했던 법안이라서 연장만 한 게 아니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십니다. 이거 써야겠는데요. 예, 이면 또. 예. 혹시 우리 또 장병들을 위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예, 요게 이제 그 이자도 좀 많이 주고요. 그리고 원금, 그러니까 이제 월 40만 원까지 이게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또 특혜가 너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18개월 기준으로 원금 720만 원을 집어넣으면은 은행 이자는 28만 원, 국가 지원 이자가 또 5만 7천 원이 나와서 754만 원이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정부가 535만 원을 또 거기에 추가를 해줍니다. 매칭으로 70%까지. 적금 71%.
그래가지고 네. 원금 720 넣으면은 나중에 전역할 때 한 1,289만 원을 가지고 나가니까 한 1,300만 원 정도니까 뭐 수업료도 좀 쓰실 수도 있고. 그 정도면은 정말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충분한 종잣돈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조금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군복무 하시는 분들께 청년들께 이런 거 조금만이라도 좀 드릴 수 있게 금융적 관점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재환 씨. 예. 이거 혜택이 괜찮은데 재입대 가능해요? 재밌대요. 예. 그거는 대본에 없는데요. 저 다시 할 거예요. 아, 할 거예요? 네. 일단 오지 뭐. 근데 아마 국가에서 저를 안 불러줄 거예요. 아니요. 나 이미 민방위도 끝났어. 예. 야, 근데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들이 정말 힘내서 네. 명민한 우리 청년들이라면 정말 잘 차곡차곡 잘 모으셔가지고 이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장병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지원책 혹시 더 준비하는 게 있으실까요? 예, 지금 이제 그 고립 청년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청년재단하고 안 무서운 회사. 참 이름이 안 무서운 안 무서운 회사인데 안 무서운 회사의 대표님이 고립 청년이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많은 분들을 이제 사회로 복귀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회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복지법을 좀 만들려고 지금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청년 복지법의 개념에다가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집어넣어서 학폭 문제, 또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문제, 사회적 고립 같은 거를 해소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청년들한테 좀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실은 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또 뭐 힘든 일을 하고 있어도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게 청년일 수 있는데요. 이런 실질적인 정책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을 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죠. 우리 청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에요. 화이팅이에요. 예.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힘차고 안전하게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동이 안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아하. 제가 표현을 이제 뭐 시동이 안 걸렸다 표현을 썼는데 어떤 분들이시죠? 예, 뭐 사실 이제 청년 얘기에서 좀 넘어간다면 이제 법인 택시 소속, 법인 기사님들이 아주 힘드시더라고요. 이제 요금은 올랐는데 네. 그것 때문에 뭐 산학금도 조정되고 하면서 이분들이 힘드니까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 택시비가 오른 후에는 택시비가 더 비싸요. PC방에서 자는 거, 찜질방에서 자는 거. 오히려 이게 택시 타고 집 가는 것보다 싸니까 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KDX 한국 데이터 거래소의 앱 이용자 분석 서비스인 어데고를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형 택시 호출 앱의 주간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3월 첫째 주는 6.1% 감소했고 둘째 주는 7.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3월 셋째 주에는 무려 33%나 감소를 했는데요. 택시 이용객 수가 3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폭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국민들은 또 요금이 올라서 힘들고 또 택시 기사님들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해서 힘들고 다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의원님 그런데 택시 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 식당에서 마시는 뭐 그런 그 소주나 맥주 값이 오르듯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니까 여기도 예외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대구나 울산은 올렸고 네. 다른 지역도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좀 올려야 되는데 이제 상황은 나쁘고 지금 열평균 수입이 지금 169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마을버스가 한 270만 원 정도, 시내버스가 한 450만 원. 그보다 적은 훨씬 비용이네요. 적죠. 예. 그러니까 이제 힘드시다라는 게 아주 숫자로도 물론 뭐 기사님별로 차이는 나지만 크게 보면은 예, 평균적으로 상당히 낮은 상태다. 좀 도와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혹시 법인 택시 기사님들을 위해서 그 경제적인 정책 같은 건 없을까요? 예, 지금 그런 정책들이 이제 아까 조세특례법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거의 99% 경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90%는 기사님께 현금으로 드리고 5%는 관리기관, 4%는 복지사업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조항이 있는데 또 그것도 또 2023년 말에 또 종료되게. 그래서 이것도 손을 보자. 만기를 언제까지 좀 2027년 말로 지금 해놨는데 예. 아까부터 이제 제가 만든 법의 만기 또 뭐 제가 만들지 않은 법이지만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좀 그런 것들을 좀 해놨습니다. 의원님, 사실 이런 법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수입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분석해보는 게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거든요. 지원 효과로 늘어나는 수입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경감 규모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예, 90%니까 이제 1,740억 정도가 기사님들한테 가는 거고요. 그래서 1인당 한 연간 230만 원 정도, 그리고 월 한 19만 원이니까 169만 원 정도의 평균 소득이라고 그러면 19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그분들한테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창현 의원께서 정말 국회에서도 경제통이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민 경제를 생각하는 우리 의원님의 다양한 법안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더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아까 코인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디지털 자산 특별법, 디지털 자산 거래법을 지금 이제 많이 진도가 나갔는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시장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런 쪽을 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관심이 많은데 이 시장의 질서나 규율을 좀 집어넣고 이용자 보호를 하게 되면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1단계 이용자 보호법, 2단계 기본법, 이렇게 2개 단계로 해서 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이 부분을 계속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뭐 청년, 그죠, 뭐 법인 택시 기사님, 네, 뭐 정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책들을 꾸준히 좀 신경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끝으로 우리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국회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만나면, 왜 이렇게 싸움만 하냐고 그러는데 참 할 말이 없는데 또 거꾸로 싸우기도 하지만 싸움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뭐 이런 법도 만들고 정책도 개발하고 또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또 하는 곳이 또 국회다라는 그 양면성이 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좀 싸움은 덜 하면서 이런 그 국민 생활에 도움되는 좀 좋은 법이나 제도,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역구로 있는 대전 동구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거기 얘기는 안 했지만 예. 속에 많은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은 또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오늘 의원님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좀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들어서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법안들이 모두 다 잘 진행돼서 저희 모두가 다 즐겁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거 뭐 그냥 너무 새해 덕담을 해주시는 듯한 수준의 말씀을. 제가 보니까 실손보험도 가입자예요. 네, 사실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투자는 오롯이 본인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탓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투자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또 내가 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추구하시는 여러 법안들 내용을 살펴보니 또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널리 알려지고 정보 공유가 잘 되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분들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할 일이 좀 태산 같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양보의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정말 저음이 멋지신 우리 윤창현 의원님이시잖아요. 고음보다 원래 저음이 멀리 낮게 잘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도 소외되신 분들에게도 우리 윤창현 의원의 정책이 잘 더 닿을 수 있도록 저희도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번 순서는요, 일상 속의 분쟁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법 읽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자, 우리 기자님들 발빠른 취재력과 팩트체크, 거기에 더불어서 재밌는 판결 해석이 묘미인 그런 코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영혼이 담겨 있는 거 맞죠? 그럼요. 막 갑자기 댓글 달고 싶은데. 유지한 씨 혹시 뭐 네. 댓글 혹시 요즘에는 이제, 그죠? 네.
연예면 기사에 댓글이 잘 달리지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행입니다만 네. 혹시 그런 댓글들 예전에 좀 확인해보고 그러셨어요? 다 확인했죠. 아, 그래요? 악성 댓글도 많고 좋은 댓글도 많고 근데 댓글에 좀 연연하지 않은 스타일이어가지고 괜찮으셨어요. 어땠어요? 악플만 있던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예전에 좀 프리랜서 시작할 때 좀 네. 걱정하는 댓글들이 많았죠. 어떡하냐 이런 댓글 있어요. 우리 부모님처럼 야 김일중 쟤 나가서 밥벌이 하고 살까? 저는 너무 감사드렸었어요. 형이 방송 제일 잘해요, 진짜로. 아유 감사합니다. 자 실은 댓글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게 있어요. 드라마 얼마 전에 저희가 네. 봤잖아요. 더 글로리. 박연진. 네, 박연진 말고 친구가 그 얘기합니다. 혜정아 모욕도 욕이다. 그러니까 욕은 없는데 욕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궁금했던 모욕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최근 화제가 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었는지 박수연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업로드 씨의 이야기인데요. 2018년에는 B 씨에 대한 영상을 올렸고 2019년에는 C 씨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먼저 B 씨와 관련된 사건부터 보시겠습니다. 웰컴 투 업로드 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B 씨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누구냐? 누구? 궁금하냐? 자자자 진정하시고 저때꾸알 아시죠? 저때꾸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먼저 해주시고 봐주세요. 아우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그냥 이야기해줘요. 자 여러분 저랑 비슷한 아이템으로 방송하고 있는 B 씨 아시죠? 예. 그 사람 말이 아주 그냥 삐삐삐삐삐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업로드는 또 다른 유튜버 C 씨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자 이번 아이템은요 CC에 대해서 방송합시다. 어떤 내용으로 좀 하면 좋을지 한번 결정해 봅시다. 그냥 네. CC가 어떤 사람인지 있는 그대로만 내가 얘기할 거야. 근데 편집할 때 CC 얼굴에 멍멍 개요? 그것도 귀여운 거 말고 있지 이런 게 있지. 음악도 넣지 말고 효과도 넣지 말고 딱 그냥 개 사진만 합성해서 오케이? 며칠 후 업로드가 제작한 영상이 개인 방송에 올라가는데 아니 업로드가 누구요? 나와. 이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무슨 일로? 이 영상 속 이 사람 누구야? 이거 딱 봐도 나잖아. 누가 봐도 나잖아. 어디를 봐도 난데, 그치? 왜? 뭐 문제 있어? 얼굴 가려졌잖아. 초상권 보호 이렇게 확실하게 꼼꼼하게 해주는데 왜? 뭐가 문제야? 얼굴을 가려줘? 왜 하필 개로 했어? 내가 개라는 거야, 뭐야? 얼굴을 가리려고 했는데 하필 편집할 때 하필 사이즈가 딱 맞는 사진이 있길래 올렸을 뿐이야. 내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당장 영상 내려! 영상을 내리면 내가 얼마가 손해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좆대꾸알을 내가 얼마나 받았는데 못 내려. 모욕죄로 된통 한번 당해봐라. 너 여기서 딱 기다려. 잘 봤습니다. 이렇게 예. 찾아온 거예요 당사자가. 야 누가 봐도 난데 거기다 개 사진을 올려놔? 이거 나 모욕 준 거 아니야? 자 모욕죄가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 모욕죄, 너 모욕죄로 고소할 거야. 이런 얘기 또 네. 많이도 좀 들리잖아요. 네, 그럼요. 모욕죄는 이제 형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에 적시는 하지 않고 사람의 가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어떤 추상적인 판단 내지는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형법에 따라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업로드 씨가 2개의 영상을 올렸고 하나는 B 씨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영상, 또 하나는 C 씨 얼굴에 개 사진을 합성한 영상입니다. 근데 이게 재판까지 간 거죠, 지금? 네, 먼저 B 씨에 대한 욕설 영상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개사진을 합성한 C 씨 영상은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모욕감 느낄 수 있지. 그 같은 결과가 나왔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재한 씨, 누가 봐도 유재한 씨 몸이야. 네. 거기다 유재한 씨 얼굴 누가 봐도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뭐 저기 멧돼지? 내가 얘기해놓고도 이봐 약간 좀 모욕감 느꼈죠? 저 멧돼지 같아요. 아니에요. 뭐 고소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제가 명함 드리는 거 그거 바로 또 고소 당하시면 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당하면 연락하면 손 잡은 거예요? 손 잡은 거예요. 엄마에게 협의해줘요. 네, 아이고, 얼마든지요. 네. 야, 아까 그분도 근데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 결과가 궁금해지는데? 일단 B씨 사건의 경우에는 네. 직접적으로 욕설이 나왔습니다. 삐삐삐삐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연기했었잖아요. 야, B는 막 B야, B야, 막 이렇게. 근데 직접적으로 일단 욕설을 했다는 것 자체로 일단 모욕감을 느끼기엔 충분하죠. 그렇죠. 이름도 거론했고. 그렇죠. B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욕죄로 인정이 됐고요. C가 좀 문제가 됩니다. 아. 지금 얼굴에다가 개사진을 합성을 했어요. 네. 충분히 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이거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해악이 들어가. 약간 블랙 해악적으로. 코미디 이런 느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불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점은 인정이 됐지만요. 객관적으로 그 개사진이 합성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가치 평가가 저해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멧돼지를 크게 사과하진 않을게요. 해악으로 봐줘. 이거 해약으로 봐줘도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아니, 물론 기분 나쁘죠. 네. 당사장 기분 나쁘죠. 예. 아니 그러면은 뭐 진짜 우리들 얼굴에 막 이상한 사진 합성해도 이거 뭐라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네, 대법원이 CC 사진을 합성한 거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을 했지만 동물 사진 합성이 모두 다 무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유지환 씨, 네. 연락 주세요. 네, 지금 멧돼지 합성한 경우 모욕죄도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런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그렇게 동물 얼굴 모양이 합성이 된 것인지 그 영상의 사용 비중이나 빈도,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사안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모욕죄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비슷한 게 항상 헷갈리는 게 그 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사실 우리가 얘기하면 모욕죄랑 명예훼손죄가 세트처럼 같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멸적인 표현이 모욕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 혹은 사실인 사실을 적시해서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게 되고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또 공연성, 특정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팩트가 들어갈 땐 진짜 나의 명예까지 좀 실추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 명예훼손이고 네. 단순히 그냥 놀리고 그냥 아유 야 뭐 이거는 모욕죄가 모욕죄. 되고. 그렇죠. 근데 보통 놀리면서 사실을 적시하면서 명예훼손하는 경우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러네. 세트로 갈 수도 있겠네요. 이제 조금 머릿속에 네.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풍자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아까 뭐 해악 말씀을 좀 그렇죠. 하셨는데 풍자 이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풍자가 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냐 여부는 결국 또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함께 또 맞닿아 있거든요. 표현의 자유는 있지. 그래서 타인의 명예가 일부 훼손된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도요. 그런 행위가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또 처벌하지 않는 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런 걸 유무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어떤 말을 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건 좀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네. 학생들 중에서 별명 하나씩 좀 지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저희 선생님 중에는 잠수함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잠수함?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교실마다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워낙 키가 좀 아담하셔가지고 네, 네. 우리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으면 저기서 이제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걸음소리가 오면서 뭔지 알죠, 뭔지 졸거나 알죠. 딴짓하고 있는 친구를 바로 이렇게 바로 잡는 거. 잡아내는. 그래서 별명이 잠수함이셨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키 작은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풍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선생님께서 야 나를 키 작다고 잠수함으로 돌려? 만약에 이거면 어떻게 돼요? 모욕죄일 것 같지 않나요? 약간 모욕죄? 좀, 예.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농담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물론 어떤 농담도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그렇지. 느끼고 네.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그건 충분히 어떤 일종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 사건도요. 이걸 도대체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사람의 진짜 명예를 실추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 굉장히 또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학창시절 얘기시잖아요. 네. 우리 법에는 공소시효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아, 지금 모욕죄의 경우에는 5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이제 5년, 그리고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7년 공소시효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는 안타깝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지났네. 졸업한 지 이제 30년이. 어이구. 선생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잠수환 선생님 잘 계시죠? 예.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예. 좋네요. 자, 이렇게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으쌰으쌰 또 기운을 불어넣어줄 수도 있는 게 바로 말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말보다는 힘낼 수 있는 말들을 서로서로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멧돼지 정말 기분 안 나빴지? 아니, 전혀 안 나빴어요. 그래요? 저도 형을 그렇게 잘생겼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난 나의 잘생김을 강요한 적이 없는데. 없어. 약간은 느꼈나 본데? 네, 약간. 약간 느꼈나 본데? 자, 우리들의 법, 두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호흡이 맞는 듯 하다가, 좀 재환 씨가 좀 풀어야 할 게 남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박 기자님. 오늘 치타로 가르쳐 주셨는데. 네, 너무 처음이라 많이 떨려서 좀 많이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제가 방송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진짜. 예. 네, 저는 법 전문가 분들께서 이제 방송 분량을 다 차지하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가 제 분량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방송인의 모습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으로서의 본인의 분량을 챙기겠다. 그러겠다. 좋은 접근이에요. 이게 약간 좀 저도 준비를 해야겠어요. 법학도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법학도니까. 저 이 방송 하려면은 좀 맞는 엔터테이너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요. 저 일단 노래했죠, 오늘. 연기했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소 사건도 지금 수임했잖아요. 굉장히 바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위너예요. 네. 자, 이 법과 사상의 집대성을 이룬 한비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곧고 바르다.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죠? 그죠? 대한민국 모두가 법 잘 알이 될 때까지 우리들의 법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